되는 거 맞죠? 자, 7강 갑시다. 국가의 성립과 발전, 이제 마지막 시간. 아이고, 이제 이게, 1단원 끝입니다. 이제 1단원, 요까지가 1단원이에요. 어이, 들어보라. 1단원이고요. 자, 7이죠, 7. 이게 보니까 6가지가 한 주, 2차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쌤 파트는. 그러니까 요건 아마 그 다음 주에 보지 싶은데. 자, 요거 이제 1단원의 마지막 내용이 되고, 국가의 성립과 발전.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2단원이 됩니다. 1단원은 요까지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중국까지 봤죠. 한나라. 보자. 중국 어디까지 했는가? 아니네. 얘들아. 다 끝난 거네. 얘들아. 7 없어요. 어휴. 미안합니다. 7. 쌤이 착각했어. 방금 전에 해놓고 지금 까먹을 뻔했네. 자, 우리 일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만주 한반도 지방에 있던 고조선의 위만조선 이야기, 요까지가 1단원입니다. 1단원. 헐. 왜 이래. 1단원 내용이고, 이제 우리 드디어 2단원을 갑니다. 교과서 가지고 있죠. 뒤로 가야 돼. 초점이 안 맞으니까. 칠판에 초점을 맞춰놨어요. 쌤 얼굴이 자꾸 흐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보니까 2단원 여기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여기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쌤이 설명 안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보니까 또 30분 가까이 되더라고요. 2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거 말하다 보니까 자, 요 이제 2단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정확하게 끊겼네요. 2단원. 제목 적고 시작해 봅시다. 제목 적고.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세계의 성립과 변화. 자, 1단원에서는 이제 국가가 탄생하고 이제 발전하는 과정을 좀 봤다면 이제는 그 국가들 간의 교류, 전쟁 뭐 그런 얘기입니다. 주제가 성립과 변화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다루는 주제는 인구의 이동. 인구의 이동이라고 알려. 이동과 전쟁. 이동과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성립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국가들 간의 교류도 많았었어요. 뭐 우리는 뭐 중개무역 이런 거 고조선의 중개무역 이런 거 설명했는 정확하게 많이 설명 안 했죠. 그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되도록이면 20분 내에 끝내고자 내가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그 흉노 같은 경우도 쌤이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그 발전해 나갔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특산품이었던 비단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저 서양에게 갖다 팔면서 중간 이득을 취했던 게 중개무역이었었어요. 고조선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진국이라 불렸던 한반도 남부지방과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 하면서 발전했던 게 고조선이었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무제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멸망해버렸죠. 그러니까 고조선이 사실 한나라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강력했던 나라는 아니었죠. 당연히 고조선이. 이 한나라가 무제가 굳이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가장 결정적 이유도 흉노 때문이었습니다. 흉노하고 고조선이 연결된다면 한나라로서 되게 곤란한 상황인 거거든요. 이됩니까? 그래서 이제 한 무제 때 그런 대외 정책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쟁도 많아지고 그런 교류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동아시아죠. 이 지도는 너무 자주 걸려가지고 이제는 매 시간마다 그린 것 같아요. 그렇죠? 매 시간마다 그려가지고 지겨운데, 보면 일단은 그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고대사에서 가지고 인구 이동하는 건 너네 잘 모르죠. 중학교 때 한국사 역사를 배울 때 어렴풋이 나왔을 겁니다. 이거 이제 쓱 지나가는 얘기겠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이것도 중요한 인구 이동으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우리 저 가까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 만주 한반도에서 인구 이동. 오케이? 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요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인구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고대사에서 보면 고대사가 그래요. 알려진 건 많이 없지만 사람이 이동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그런 이야기가 너네 지금은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새로운 문화라고 하는 걸 그 사회 시간 이런 거 많이 배우죠. 문화 전파, 문화의 변형, 그런 이야기. 보통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변형되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잖아. 놀라운 세상인 거죠. 지금 만나지도 않고 넌 수업 듣고 있으니까.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문화가 교류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이 직접 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렇잖아. 과거에 무슨 KTX 이렇게 전화기가 뭐가 있나? 사람이 직접 그 지역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지방의 문화를 바꿔놓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이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의 이동과 관련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과거에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요 B 해당되는 거, 요 B. 한반도와 올라갈게.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 그 인구이동이죠. 알겠습니까? 요 부분만 오늘 하고 나머지 부분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나머지 뒤에 이제 어떤 파트가 있냐면 더 벗어나면 안 보이겠죠? 파란색. 자, 이 부분은 뭘까? C라고 할게. 이 부분은 유목세계와 이 뭐라 부르나? 중원이라고 볼게요. 아직 다 중국이 됐지만 유목세계와 중원세계, 그러니까 한족 간의 어떤 문화 교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 얘기 되게 많은 게 이 부분이야, 사실. 알겠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C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은 A와 B에 대한 얘기만 하고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럼 한반도하고 이 만주 지역의 인구 이동, 이거 기억나는 거 없어요, 혹시? 이건 한국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생각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고구려가 건국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구려를 세웠던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기억납니까? 주몽이라고 하는 거. 주몽. 이 사람이 원래 고구려를 세우기 이전에 어디서 왔는지 기억나나? 부여였죠. 맞아요. 부여라고 하는 곳에서 원래는 왕자인데 그 왕위 다툼에 밀려가지고 쫓겨났던 사람으로 옛날에 드라마 주몽이라고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 주몽 집단이 부여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졸본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죠. 졸본 지방. 이게 이제 한반도에서 보여주는 그 인구 이동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이 부여에서 쫓겨나가 졸본에 정착하게 됩니다. 졸본. 이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왔겠니? 그 수많은 사람이 끌고 권력 다툼에서 쫓겨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졸본에 정착하고, 얘들이 뭡니까? 이주민이죠. 이주민. 그 지역의 토착민.
승리했던 대표적인 집단 소노부. 너네 이거 고구려가 어떻게 건국됐는지 너네 기억나나요? 한국사 시간에 혹시 배웠을 수도 있는데 오부라고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소노라고 있었거든. 계로부, 소노부, 전러부, 순노부, 건나부 중에 소노부. 얘들은 뭘까? 주몽 집단을 갖다가 뭐라 부르을까? 얘를 갖다가 계로부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구려는 주몽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주민 집단과 그 졸본에 원래 살고 있던 토착민 간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바로 고구려인 거지. 뭘 건국했다 얘네들이? 바로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면은 많은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고구려에 건국되는 과정이 바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고구려가 건국되는 과정 있었고, 또 보면은 고구려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뭐 나오겠노? 백제. 그래, 백제. 백제를 건국했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기억납니까? 백제를 건국했던 사람. 원조잖아. 원조 맞지? 원조. 한번 더 있지. 사실 비류 집단. 그 얘네들은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이었는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 얘들은 고구려 출신이었다는 거. 고구려 출신의 원조와 비류 집단. 그 얘네들도 너네 뭐 아는 친구들 있을까? 역사 좀 공부했던 친구들은 원래는 왕이 다투면서 밀려났던 사람들이지. 유리왕. 그러니까 주몽의 아들이었던 유리왕. 유리가 왕이 되면서 얘네들은 권력에서 뭐 밀려났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얘네들은 그래서 그 고구려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되죠. 그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백제가 건국됐던 한강유역이죠. 한강 유역에 정착하게 되죠. 오케이. 백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가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이 비류와 원조 집단은 그 한강유역을 사실상 정복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뭐 토착민과 뭐 이주민이 막 결합하고 그런 과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한국사에서 배웠을 거야. 그 오히려 초창기에 왕권이 강하면서 뭔가 고대 국가로 더 빨리 발전했던 거는 사실 고구려가 아니고 어디였었어? 백제였다는 건 너네 기억납니까? 4세기 때 벌써 전성기를 맞이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탄생 과정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거지. 얘네들은 귀족의 힘이 셌던 거고, 소노부라든가 전러부, 순노부, 귀족들의 힘이 셌고, 얘네들은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었죠. 정복국가였기 때문에 주변에 정복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정착하면서 만든 나라가 바로 뭡니까? 백제죠. 백제를 건국하였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한반도에서 보여주는 뭐 인구 이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사죠, 이거는. 맞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맞죠? 고구려 백제가 탄생하는 과정이 바로 이 인구 이동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고. 자, 이 시험이 잘 나오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 이 파트죠. 자, 고대 이제 한반도와 일본은 어떤 관계였을까? 뭐 알다시피 일본이라고 하는 이 이 섬나라 자체가 가장 가까운 곳은 사실 한반도죠. 그 문화가 흘러 들어갔다면 반드시 한반도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본은 너네 이제 일본 또 남쪽으로 많은 섬들이 있어서 뭐 지금 오키나와라든가 그쪽 섬들을 통해서 문화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쪽은 사실 문화권에서 많이 먼 곳이었고 그래도 좀 문화라고 하는 게 좀 중국과 가까워서 교류하기 쉬웠던 게 한반도였고 한반도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또 일본이었던 거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성장은 언제부터 하게 되냐면 물론 기원전 3세기부터 야요이 시대 국가가 등장하죠. 배웠죠, 지난 시간에. 하지만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뭘까? 결정적 계기. 우리나라에 이제 고구려가 건국되고 백제가 건국되고 나중에 신라도끼 있죠? 이렇게 건국되면서 무슨 시대라 불러 그게? 삼국시대잖아. 그러니까 본격적인 삼국시대는 이제 AD 뒤원 후 3세기부터예요. 3세기.
한반도는 무슨 시대? 삼국시대.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입니까? 프로야구도 아니고. 전개되면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을 피해서 건너갔던 사람, 아니면 권력자들 중에는 일본의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다투면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건너갔던 사람, 학자들이 되겠죠.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건너오면서 일본의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 한반도에서 주로 건너왔던 사람들은 어느 쪽의 사람들일까? 신라 사람이 많았을까? 아니겠지. 이 당시 백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알려져요. 백제인 가장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인. 그 다음에 또 고구려인도 많았었어요. 고구려인. 오케이? 고구려인. 또 가야인도 많았대요. 가야는 나라는 아니지만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남부지방에 위치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일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외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말하면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 건널도자죠. 일본에서는 이걸 도레인 가기도 합니다. 도레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3세기 이후에 일본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대를 갖다가 일본에서는 보통 한 4세기에서 우리나라 몇 세기까지,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한 6세기까지 일본에서는 고분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시대가 많이 알려진 건 없어요. 역사서에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야, 사실. 유적도 많이 없고. 그렇지만 한반도와 교류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일본은 7세기가 돼서야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거든. 보이나? 7세기가 돼서야. 그 이전까지는 사실 알려진 건 없다가 7세기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일본이 발전하는데, 그 이전에는 한반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화가 크게 발전했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런 대표적인 백제인, 고구려인이 누구였냐. 백제인으로서 일본 문화 발전에 기여했던 거, 이것도 아마 중학교 때 한 봤던 친구도 있을 거야. 대표적인 게 아지키. 이런 사람들. 왕인박사. 이런 사람들. 혹시 아지키는 어떤 사람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지키 들어봤지? 아지키. 일본의 태자라고, 이 왕의 뭐라 해야 되나? 일본의 왕을, 이 당시는 아직도 천황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 왕의 그 아들, 태자라 불러요, 태자. 그 태자의 스승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도 칠왕자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얘네들이 되게 공부 열심히 하네? 나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다 줄까? 백제인 중에. 부른 사람이 바로 왕인박사였죠. 왕인박사. 그 왕인은 들어봤겠지만, 종이목이 아니고 노노와 천자문. 그렇지. 보이나? 노노와 천자문을 갖다가 일본에 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백제는 일본에 어떤 학문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나 봐요. 고구려인으로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고구려인으로서 일본에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사람. 담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담징이 해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 담징 같은 경우는 종이와 먹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이와 먹. 얘들이 종이와 먹도 만들 줄 모른다. 그게 아니라, 이 그림을 잘 그렸나 봐. 대표적인 게 담징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게 호류사, 금당 벽화라고 알려져 있죠. 교과서에도 나오던데.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자. 그 50페이지 보면 그 호류사가 나와요. 거기 이제 벽화가 담징이 그렸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기본적으로 종이라든가 먹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잖아. 글씨 쓰는 그런 먹이 아니라
그림에 들어가는 먹은 색깔도 필요하고 그 어떤 색깔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물감 되게 흔하지만 과거에 무슨 빨강색, 노란색 만들려고 생각해봐. 뭘로 만들어야 되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종이라든가 먹 만드는 방법을 일본에서 전했다고 알려져 있고, 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죠. 쇼토쿠가 누구야? 쇼토쿠. 수도쿠는 그 게임이잖아. 아니고, 쇼토쿠는 우리는 되게 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일본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본 고대사에서 되게 유명한, 일본의 어떤 그 고대 국가의 기초를 쌓았던, 아스카 문화 이런 건 너네 지금 아직 할 필요 없고, 응?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도웨인이라 부른다. 이런 사람들이 일본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린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일본에게. 알겠습니까? 일본은 별로 안 가르쳐줘요. 그냥 누가 와가지고 가르쳐줬다 쓱 하고 넘어가지만, 일본 역사 교육이 되게 엉망이더라고. 그렇대? 하여튼, 이 도웨인들의 활약이 컸다. 가야도 중요합니다. 가야는 누가 뭐, 학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뭐 건너가거나 이건 아니었어요. 알다시피 가야는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학자가 활동하거나 그건 아니었는데, 이 지역의 특산물이 뭐였어? 생 고향이 어딘지 잘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 지역의 특산물은 철이었죠. 철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제철 기술. 그 다음에 가야인이 굉장히 잘 만들었던 게 뭐냐? 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불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청동기하고 철기 차이점 설명했나요? 청동기는 귀한 금속이긴 하죠. 근데 그 왜 귀하냐면, 청동은 합금인가 알고 있죠? 합금. 청동이라고 하는 건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동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리가 녹슬면 녹색이 되잖아. 그래서 청동색처럼 보이는 거야. 청색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청동기라 불러요. 사실은 그거 청동기의 녹을 다 뺏겨내면 철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요. 하여튼 뭐 그렇대요. 이 청동기는 기본적으로 주석이라고 하는 게 구하기가 어려워서 비싼 겁니다. 주석은 본 적이 없잖아요. 돌가루 같은 거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하기 어려워서 청동을 만들기 어려운 거지, 청동을 만드는 불의 온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구리를 녹여봤습니까, 너네? 대표적인 전선 같은 거 불에다 넣으면 바로 녹아버리죠. 그럼 뭐 어려운 건 아니라고. 근데 철이라고 하는 거는 재료가 굉장히 흔한, 철광석은 어디에나 다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게 철을 녹이는 기술이 어렵죠. 불을 1000도 이상 막 올려야 되는데 그 기술이 어려운 거야. 이 가야인들은 철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건 불을 잘 다룰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뭐를 잘 만들었을까? 바로 톡이죠. 톡이도 불의 기술이야, 사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야의 토기 기술이 일본에 전해져가지고 일본의 독특한 고대 문화 토기를 만들게 돼요. 이걸 갖다가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은 토기라 해가지고 토기인데, 쓰레기 아닙니다. 쓰에키 토기라 부릅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뭐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 주로 한반도에서 건너갔던 사람들, 고구려 백제인들, 가야인들이 일본의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거. 한반도와 만주 간의 어떤 인구 교류는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들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요 이상 잘 안 나와요. 근데 복잡한 건 뭘까? 다음 시간에 볼 여기야. 알겠어요? 유목 세계와 중원 세계 간의 인구 이동과 교류는 되게 복잡하고 되게 해야 될 게 많아요. 오케이?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좀 짧았죠, 이번에는?